조선! 장영실은요, 세종대 과학자이자 조선의 발명왕. 자, 그런데 이 장영실이 아무리 재능이 넘친다고 해도 이게 문제가 있었어요. 어디 노비놈이 이 안에 발을 들여! 그 장영실 어머니의 신분 때문이었어요. 장영실의 어머니는 관가에 속한 기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장영실의 신분 역시 노비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보 먹어라. 예? 여봐라. 저 입혀 먹어라. 서운관 국노 장영실을 오늘부로 면천하며 정오품 행사직을 하사하노라. 노비 신분의 장영실이 조정에서 일할 수 있었던 건 조선의 제4대 왕 세종의 배려 덕분이었습니다. 자, 장영실은 그래서 끊임없는 연구를 거듭해서 놀라운 발명품들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회식에 천체를 관측하는 혼천이, 그리고 해시계, 이걸 앙보일구라고 합니다. 또 비를 관측하는 치국이. 이런 재능 덕분에 장영실은요, 노비 출신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정말 승승장구합니다. 그런데 1442년이었죠. 장영실은 자신이 제작한 물건 때문에 아예 궁에서 쫓겨나요. 임금이 타고 다니는 아녀, 그러니까 그 가마가 세종이 타기도 전에 부서져 버린 거예요. 큰일 날 뻔했죠. 왕이 다치는 거니까. 그럼요. 의금부에서는 가마를 만든 장영실을 곧장 잡아들여 국문을 합니다. 장영실은 곤장을 무려 80대. 거의 죽는데 그러면? 근데 그 세종이랑 이런 것도 다 만들어냈고 세종이랑 되게 각별했는데 어떻게 그거 하나로 궁궐까지 이렇게 쫓겨나요? 세종은 뭐 안 말렸나요? 근데 죽을 뻔했으니까. 그렇죠. 일단 책임을 져야죠. 왕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책임을 져야 되고, 장영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딘가에 숨겨 놓은 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직접 많았으니까. 자, 일일조교요. 김정현 씨. 조선의 천재 과학자 장영실. 그 뒤에 누가 나옵니까? 살고자 하면 필히 죽을 것이고 또한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니 나라를 구한 영웅이잖아요. 리더십 있는 명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순신은 임진왜란 중에도요,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은 것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그런데 이순신 장군도 이게 비가 와서 이런 날은 훈련을 할 수 없잖아요. 훈련할 수 없는 날이면 부하들을 이게 모아놓고요, 은밀한 취미 생활을 즐겼습니다. 이건 당시 조선의 양반 자제들이 하던 민속놀이인데요.
승경도 각각의 칸에는요 관직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주사위를 이렇게 굴린 다음에 눈금에 따라서 점점 더 높은 관직으로 향하는 놀이였죠. 이 놀이를 통해서 조선시대 그 수많은 관직을 자연스럽게 외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순신 장군은요 조선판 인생 게임 승경도 놀이를 부하들과 즐겨 했다고 합니다. 영웅 이순신의 인간적인 면모 이런 것도 보실 수 있겠죠? 네. 오, 신기하다. 자, 이순신의 뒤를 이어서는 어떤 인물이 나올까? 자, 태정, 태세, 문단세. 자, 이거는 이제 태조, 정종, 태종, 세종, 문종, 단종, 세조를 뜻하죠. 그 중에서도 두 차례 왕자의 난으로 형제를 죽이고 왕위에 앉은 왕이 있습니다. 바로 조선제 3대 왕 태종 이방원이죠. 자, 그런데 두려울 것 하나 없을 것 같은 이미지의 조선의 제3대 왕 태종이 유독 무서워한 게 있었어요. 자, 예로부터 조상들은요 이 동물의 울음소리를 흉조라 여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태종은 유독 이 동물의 울음소리를 듣기 싫었다고 하죠. 늦은 밤 가만히 부엉이 울음소리를 듣고 있으면 좀 음산하고 무섭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태종 제위 6년째가 되던 1406년 8월 부엉이 울음소리가 경복궁과 창덕궁 등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심지어는 그 소리가 왕의 침전까지 뚫고 들어왔다 그래요. 형제들을 밀어내고 왕좌에 앉았다는 그런 죄책감 때문이었을까요? 태종은 부엉이가 죽은 자의 망령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태종은 다른 궁으로 이사 가기도 하고요. 부엉이를 쫓는 제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역사에서 대왕으로 손꼽히는 인물 세종대왕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일화도 있습니다. 때는 세종제위 16년째가 되던 1434년 전국에 전염병이 들끓었습니다. 바로 이때 세종은요 처방문을 일일이 써서 전국에 배부하죠. 발효시킨 콩 2시, 복룡간이라는 약재, 그리고 어린아이의 소변을 섞어 마시면 전염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세종이 직접 쓴 처방문에는요 전염병을 피하기 위해 코 안에 이것을 바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매일 이른 아침에 세수하고 참기름을 코 안에 바르고 누울 때도 바른다. 와. 아마도 이 세종 나름의 경험에서 나온 처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명필가 한석봉에 이어나오는 단원. 단원은요 백성들의 해악과 풍자를 담아낸 조선의 천재화가 김홍도죠. 김홍도가 솜씨를 가장 잘 발휘한 그림은요 바로 풍속도예요. 풍속도. 그런데 자, 첫 번째 그림은요 단원 풍속도첩에 들어있는 25점의 그림 중 하나인 씨름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림, 여기 이제 궁금하셨죠? 대동강에서 평안감사가 베푼 잔치의 모습을 담은 평안감사 향연도입니다. 단원은요 조선 후기 대표적인 도화서 화원으로 정조와 영조의 용안을 그리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도 그렸습니다. 그리고 3번은 김홍도가 아니죠. 바로 신용복의 그림입니다. 와, 진짜 대박이다. 그리고 4번. 자, 우리가 여행에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아, 이거
뭐야 과거 시험 불법 과외 하는 거잖아 이거. 맞아요, 원래. 맞아요. 맞습니다. 조선후기 그 사회가 문란해지면서 부정행위가 과거 시험의 일상이 되거든요. 보세요. 여러 명이 머리를 맞대고 하나의 과거 답안지를 작성하는 입시 비리가 지금 대놓고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김홍도는 난장판으로 전락한 과거 시험장 그리고 과거지 폐단을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사실 두 인물 여행 때 만났었는데 우리 정조 대왕이 아꼈던 인물이잖아요 정약용. 맞아요. 정조는요 가끔 이렇게 성균관에 들렀거든요. 그때마다 정조의 눈에 계속 쏙쏙 들어온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누구였다? 정약용이었다. 와. 정약용은 반드시 재상이 될 것이다. 이건 무한 신뢰예요. 네. 그런데 이 정약용과 관련된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정약용이 초계 문신으로 지내던 1790년 정약용은요 숙직 중에 다음날 시험을 봐야 할 논어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정조의 명령을 받은 규장각 아전이 불쑥 찾아와요. 그리고 정약용에게 쓱 은밀하게 무언가를 건넵니다. 다름 아닌 다음날 기출문제였어요. 정조가 보냈겠죠. 자, 기출문제를 받은 정약용. 비록 시험 범위를 알려주셨다고 해도 논어 전편을 읽는 게 마땅하다. 라고 하면서 단호히 거부합니다. 야 참. 그런데요, 정조는요, 정약용보다 한 수 위에요. 다음날 시험장에서 정조는요, 정약용에게 놀라운 명령을 내립니다. 커닝페이퍼를 주고는 전혀 다른 시험 문제를 낸 거예요. 시험 범위 말고 특별히 다른 장의 내용을 이야기해보라 라고 이야기했죠. 거기만 공부를 했을까 봐. 그런데 정약용은 답을 설설설설 이야기한 거예요. 정약용은요, 쉬운 길보다는 정석과 원칙대로 공부를 했던 겁니다. 정조는 아주 흡족한 미소를 지으면서 정약용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정약용의 뒤를 이어 이름을 남긴 건 녹두장군 전봉준입니다. 물러거라! 신관사또 행차시다! 세금 걷기 딱 좋은 날씨지. 세금뿐이겠는가? 바로 동학 농민혁명. 전봉준은요, 동학농민혁명을 통해서 부패한 조선 조정을 개혁하고요, 외세의 침략이나 간섭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김대건. 김대건은 우리나라 최초의 천주교 신부입니다. 천주교를 배척하던 조선에서 비밀스럽게 천주교 교리와 문화를 전파하다 순교했던 인물입니다.
자, 이제 노래가 거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노래의 마지막을 장식할 인물들은 바로 이 시대를 살았던 인물들입니다. 이토, 당신의 헛된 꿈은 이제 끝났어. 고향으로 돌아가고픈 내 꿈도 이젠 끝이요. 독립운동가 안중근은 하얼빈에서 일제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했죠. 이완용이 들어간 이유는 안중근의 애국을 좀 더 부각하고 이완용 같은 친일파를 비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딱 대비가 되니까요. 네. 논란의 인물인 친일파의 대명사 이완용. 이완용은 나라를 완전히 일본에 넘기는 파렴치한 짓을 벌였습니다. 이 집은요, 무려 3,700평이나 되는 대저택입니다. 와 3,700평이요? 네. 자, 그리고요, 1920년 초에는요, 그가 가진 현금만 약 300만 원. 어? 이거 환산하면요, 약 600억 원에 이릅니다. 600억이요? 네. 우와. 그런데 당시 조선 사람들도요, 이완용을 향한 분노가 엄청났습니다. 특히 공중 화장실에 가면 이완용과 관련된 낙서가 무척이나 많았다고 합니다. 이완용의 식당이다. 이완용을 화장실에서 분뇨나 먹는 똥개 취급을 한 거예요. 공중 화장실 곳곳에 이곳은 이완용 식당, 이곳은 이완용의 요리집, 이곳은 이완용의 요리식당, 이런 낙서를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완용이 죽은 1926년 이제 공중 화장실이 깨끗해지겠구나 하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다음인들은 누구보다 뜨겁게 이 시대를 살아간 분들이 나오는데요. 자, 윤동주는 일본 유학 중에 민족주의 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후쿠오카 형무소에 갇혀 절명하고 말았죠. 장터에서, 심지어 형무소에서조차도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다 이 꽃다운 18살의 옥중에서 순국한 독립운동가 유관순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만세를 부른다고 당장 독립되는 것은 아니오. 그러나 결의의 가슴에 독립 정신을 일깨워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만세를 불러야 하겠소. 그리고 지석영. 지석영은 천연두를 예방하기 위해서 백신을 피부에 접종하는 종두를 우리나라에 도입해서 보급에 힘쓴 의학자입니다.
자, 마지막을 장식한 인물은 예술가 2명입니다. 국민화가, 천재화가로 불리는 이 사람이 이름을 올립니다.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그림이죠. 바로 역동적인 황소 그림으로 유명한 이중섭입니다. 그런데요, 가난했던 이중섭은요, 어느새 그림 그릴 종이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특별한 곳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죠. 담뱃갑 안에 있는 은박지 은종이였습니다. 와. 네, 조주호 씨가 의견이 있는데요. 네, 의견. 가난해서 종이를 못 사잖아요. 근데 아까 그래도 담배 살 돈은 있었나 보네요라고 했습니다. 아니, 담배는 그 담뱃값 버리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주워서. 아니, 그 정도로 그렇죠. 가난했어요? 네, 맞습니다. 유학 시절 만난 일본인 아내와 결혼한 이중섭은요, (1950년) 6.25 전쟁이 터지면서 피난민이 되고 맙니다. 떠돌이로 살게 된 이중섭은 결국 심각한 생활고 때문에 아내와 2 아들도 일본으로 떠나보낸 채 혼자서 생계를 유지해야 했죠. 그래서 이중섭의 작품에 많이 등장하는 소재가 있어요. 바로 가족이에요.